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눈 떠보니 선진국,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재현, 박태웅 지음, 한빛 비즈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코로나는 한국의 대규모 역병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뒤늦게 찾아온 성인 시기였다. 한국 사회는 이 커다란 환란의 시대를 맞아 비로소 자신의 커진 몸짓과 실력을 자각하게 됐다. 봄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이 한꺼번에 터지듯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사회가 곳곳에서 만개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타내고 BTS가 빌보드를 휩쓸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판판이 무너진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선진 한국 사회의 위용이 드러났다. K반도체, K조선, K배터리가 세계 각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잿더미 속에서 우뚝 솟았고 우연인가 싶던 아카데미는 윤여정을 통해 한 번 더 한국을 찾아왔다. G7은 한국을 초청했다. 유엔 경제총회인 웅크라트는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1964년 창설 이래 개도국을 졸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이 책은 이 물음에 답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의 독립국이기도 하다. 아주 짧은 미성숙의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전후의 폐허에서 미친 듯한 질주로 이만큼을 왔지만 그만큼 빼먹은 것들도 많다. 일제시대부터 지나온 경로는 여전히 발부리를 잡아챈다. 나와바리, 구역에서 사스마와리, 순회를 돌며 도쿠단에 특종을 노리는 일간지에선 아직도 깊이 있는 해외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다. 식민지의 해외 뉴스는 불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친 속도로 선진국을 베낀 최고의 후발 추격국은 수십 년간 어떻게를 외쳐온 끝에 왜와 무엇을 묻는 법을 잃어버렸다. 학교에선 여전히 표준화, 규격화, 양산의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산업사회를 대비하는데 세상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왜곡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곳곳에서 미래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버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1, 2장에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룬다. 30이 넘어서도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는 것 같은 경제 지표들 바꾸기. 한국 사회 전체에 풍부하게 쌓여가는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법. 공론을 만들어내는 정치가를 키우는 법. 경로의 저주 벗어나기와 같은 것들이다. 책의 후반부에선 인공지능, AI를 다루었다. AI는 스며드는 기술이다. 다른 기술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세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I 시대의 의미, AI가 안고 있는 위험과 기회,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한다. 부족한 경험과 얕은 소견으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 말한다는 게 아주 어줍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책을 내는 것은 내가 던진 질문이 대단히 훌륭한 답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디어의 엄청난 소음만큼이나 집단 지성이 잘 작동하는 곳이다. 곳곳의 전문가들이 엄청난 속도로 답을 함께 만들어내는 광경을 지켜보는 일은 언제나 경이롭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께 받은 것이다. 아내 조선이가 비슷한 시기에 상식의 재구성,
한국인이라는 이 신나고 괴로운 신분을 펴냈다. 언젠가 나이가 들면 둘이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함께 쓰자고 한 적이 있는데 공전은 아니지만 이제 그 주제로 각기 책을 펴내게 됐다. 참 고마운 일이다. 돌아가신 권근술, 정태기 선배께 이 책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무척 좋아해 주셨을 텐데. 부족한 책을 사서 읽어줄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모래를 헤쳐 금을 캐듯이 책 속에서 한두 줄이라도 건질 것이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2021년 7월 박태웅.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쓸 때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다. 커피숍에 자리를 맡는다고 노트북을 올려놓는다. 노트북을 열어놓은 채로 화장실에 다녀온다. 지하철 선반에 가방을 올려두곤 잠을 잔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의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10% 올라가면 GDP가 0.8%나 올라간다고 한다. 2020년 추정 GDP가 1898조 193억 원이니까 0.8%면 15조쯤이 된다. 신뢰 자본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서울역에는 검표원이 없다. 개찰구는 열려있다. 승객들은 멈춰서서 손에 든 짐을 내려놓고 차표를 꺼낼 필요 없이 자유롭게 들어간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검표원이 개찰구에서 손님들이 내미는 기차표에 펀칭기로 구멍을 내던 때도 있었다. 열차를 타고 있으면 검표원이 앞뒤로 다니며 가끔 손님들에게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어느 날 검표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제 신뢰 자본이 두텁게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T 기술 덕분이다. 지금도 검표원은 있다. 이분들 손에 있는 작은 단말기가 현재 객차에서 안 팔린 좌석이 어딘지를 알려준다. 검표원은 그곳에 앉은 사람에게만 조용히 표를 요구한다. 검표는 하지 않는 대신 무임승차를 하다 걸리면 10배에서 30배의 벌금을 물린다. 요컨대 타는 건 자유지만 무임승차를 하다 걸리면 호되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예전의 시스템이 몇 명의 무임승차자를 잡기 위해 모든 고객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새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잡힌 무임승차자에게는 높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전수 검표를 하느라 생기던 개찰구에 길게 늘어선 줄도 개찰하는 데 들던 시간과 인건비도 비할 바 없이 줄었다. 온갖 꾀를 써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돈을 다 모아봐야 이 줄어든 목의 아주 일부이다. 문제는 이게 서울역 앞에서 딱 멈춘다는 거다. 제도로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박사들과 고급 연구원들은 지금도 연구를 하는 대신에 영수증에 풀칠을 하느라 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수증을 풀로 붙이고 연구기간 포맷에 맞게 정산서를 작성하고 중간 진도보고서를 또 작성하고 하다 보면 연구기관에 소속된 행정직원인지 연구원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데 정작 연구 성공률은 매년 93에서 97% 이상이다. 정부가 민간의 연구비를 언제 지원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이상한 일이다. 산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가 아주 초보 단계에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낮아서 민간에게 투자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 연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민간 기업만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될 것이다. 셋 다 성공률이 상당히 낮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과제의 97%가 성공을 해? 뭔가 고장이 심하게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가령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하나의 연구 주제의 예산을 잡으려면
예타를 포함해 2년이 걸린다. 2022년도 예산에 포함하려면 전년도 2월에 중기재정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고 5월에 부처 예산계획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과제 기획하고 공모하고 그러다 보면 2년이 지나간다. 그런데 IT 쪽에선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막상 2년 뒤쯤에는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 이미 낡은 주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제는 처음 정한 대로 가야 한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망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연구하는 사람들을 믿고 재량권을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믿을 만한 사람과 팀을 택한 다음 그들이 마음껏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이런 모순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질 수 있다. 서울역과 다른 건 이뿐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탑승객들을 괴롭히지만 정작 발칵되면 징계는 솜방망이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자. 1,300여 건의 재판에서 범행 액수가 300억 원이 넘었던 11명 전원 집행유예 모두 풀려났다. 직위에 따라서 따져보면 종수나 경영자, 최고 위층은 70% 넘게 집행유예, 직위가 낮을수록 이 비율도 낮아졌다. 그러니까 직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실형을 살았다는 얘기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란 게 있는데 법원들은 이것도 판결문에 쓰지 않았다. 2013년 경제사범 집행유예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80%가 어떤 참작 사유인지 안 썼다. 제대로 쓴 건 5% 남짓에 불과. 그러니까 왜 풀어준 건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독일 형법 조항에는 법질서 방위라는 개념이 있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우리로 치면 법 감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걸 거스르면서 집행유예를 내려선 안 된다. 또 경제범죄, 탈세, 화이트칼라, 공권력 이런 범죄들은 되도록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라고도 명시해놨다. 서울역을 다시 생각해보자. 몇 명의 무임승차자를 잡기 위해 모든 승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잡힌 무임승차자에게는 높은 비용을 치르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시간과 비용도 후자가 비할 바 없이 줄어든다. 최악은 모든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정작 잡힌 무임승차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서울역을 제외한 이 사회의 다른 모든 곳들이 사실상 최악의 옵션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도 기괴한 일이 아닌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더해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신뢰 자본이다.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 반지.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발각된 무임승차자에게 엄벌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이 반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과감히 하자. 서울역과 지하철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죄를 짓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물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몇몇 특별 화이트칼라 엘리트에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하자. 이게 우리 사회에 쌓인 신뢰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신뢰 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참된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 결합. 뉴런은 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다. 인접한 신경세포들과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한다. 대뇌피질에만 약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뇌과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창벌성의 정체는 뉴런의 자유결합의 정도에 달려있다. 머리의 크기나 주름의 개수가 아니라 뉴런이 얼마나
흡사 우발적으로 보일 만치 자유롭게 결합을 하는가가 창의성, 지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숲을 걷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목욕을 하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는 그 순간이 바로 자유롭게 풀려난 뉴런이 우발적인 결합을 한 때다. 느슨하게 풀려난 뉴런이 자유로이 이어지며 새로운 경로를 열어 젖힌 것이다. 이런 통찰은 기업의 조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 조직이 군대처럼 엄격한 계층 구조로 이뤄졌다면 현대의 조직은 작은 팀들의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활발하게 협업을 하는 쪽을 지향한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최고의 IT 회사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어떤 업무 지시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실험을 하고 사내 협업 툴에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올려 지원자를 구한다. 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실패하고 누구보다 많이 실패함으로써 우발적인 성공을 보듬어 안는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조직의 자유도가 중요해진다. 자유로워진 조직원의 수만큼 미래를 더듬어 찾을 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집단 지성도 이런 자유결합의 산물이다. 어떤 문제든 어딘가에든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네트워크 위에서 기획 없이 결합한 지성은 어떤 개인보다도 뛰어나다. 건물의 설계도 바뀐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공식적인 회의 시간이 아니라 우연한 잡담에서 나올 때가 더 많다.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의 사옥을 설계한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잡스는 누구나 안 갈 도리가 없는 화장실을 픽사 사옥 전체에 단 한 곳만 두려고 했다. 우연한 만남과 임의적인 협력을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임산부도 있고 그 먼 데까지 뛰어가다 유실사고도 난다. 이런 직원의 항의가 있어서 결국 화장실 한 쌍을 2개 건물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토이스토리, 월드2, 인사이드 아웃, 소울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 도시 설계도 마찬가지다. 지식은 한데 모일수록 증폭한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우발적인 만남을 통해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른다. 모일수록 더 커진다. 우리가 도시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개도국, 중진국에서 흔히 훌륭히 작동하는 대도시가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은 그런 점에서 이 플랫폼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글로벌 대도시다. 실리콘밸리의 땅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같이 전 세계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갖춘 첨단 IT 회사들이 굳이 미국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곳에 오글오글 모여 있는 것도 바로 이 우발적인 만남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실리콘밸리는 코로나가 퍼지기 전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밋업들이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공간이었다. 1996년 한국 영화의 느닷없는 황금기. 한국 영화 얘기를 해보자.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한국 영화가 느닷없이 황금기를 맞았다. 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97년 넘버3 접속 초록물고기, 98년 8월의 크리스마스, 99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박하사탕,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001년 소름, 2002년 복수는 나의 것, 2003년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지구를 지켜라, 2004년 송환, 2006년 괴물 등등 지금도 이름만 대면 할 영화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이들 극영화 15편 가운데 무려 8편이 감독 데뷔작이었다.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로 봉준호 감독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고, 같은 해 박찬욱 감독은 세 번째 연출작 공동경비구역 JSA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체 96년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해에 영화 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사전 검열이 폐지됐고 공연윤리위원회도 사라졌다. 검열이니 사전시민이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다. 조영남의 불 꺼진 창은 왜 창이 불이 켜져 있어야지 꺼졌느냐고 금지. 이장희의 그건 너는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냐고 금지. 양희은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금지했다. 배우가 노래한 영시의 이별은 당시 통행금지가 밤 12시인데 그 시간에 헤어지면 언제 집에 가느냐고 금지곡이 됐다. 그러다가 사전심의가 폐지되고 뉴런이 사방으로 자유결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넷플릭스 상위권을 K드라마가 채우고 있다. 일본은 TV 시리즈 10위 중 절반이 한국 드라마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230일 넘도록 톱10이었다. 대만 톱10 중 9개, 말레이시아는 8개, 베트남은 7개가 한국 드라마인 때도 있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재미있게 본 한국 드라마로 꼽은 킹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승리호들이 끊임없이 리스트를 점령한다. 최근에는 애플도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도 윤여정 씨가 지명되는 영화제마다 여우조연상을 타낸 끝에 본 감독에 이어 2년 연속 아카데미상으로 화려한 매듭을 지었다. 아시아 시대는 K-팝처럼 온다. K-팝은 어떨까? 사실은 사전심의 폐지는 가요 쪽, 정확히는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공이 아주 크다. 정태춘 선생은 78년 시인의 마을로 데뷔했는데 이때 노래들이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심의로 여러 군데가 고쳐져 데뷔 음반에 실렸다. 예를 들어 타이틀곡 시인의 마을은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대목이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로 엉뚱하게 바뀌었다. 갓 데뷔한 신인 가수 입장이라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이런 경험은 정태춘 선생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90년 직설적인 사회 비판을 담은 대한민국을 고의로 불법 발매한 전 선생은 부인 박은옥 씨와 함께 93년 10월 20일 오후 흥사단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의 발매를 개시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힌다. 당국의 규제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사전심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사전심의 조항에 대한 위헌 신청의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었다. 두 사람은 가요 사전심의는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검열제도의 잔재로 군사 독재 때 건전한 사회 비판을 담은 가요를 칼질하는 데 악용됐다. 우리나라만 고집하는 이런 가요 사전심의를 문민정부 하에서는 철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음반 불법 판매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대로다. BTS는 한국말로 빌보드 1위를 몇 번이고 찍고 있고 블랙핑크는 유튜브 조회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 빌보드,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앞다퉈 현재 전 세계 1위 걸그룹은 블랙핑크라고 공인한다. 우리는 모두 정태춘, 박은옥 부부에게 빚을 지고 있다. 아시아시대는 K-팝처럼 온다를 쓴 작가 정호재 씨는 JYP의 걸그룹 트와이스의 그 유명한 미나, 사나, 모모가 한국에 이미 2013년도 무렵에 건너왔다는 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녀들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크게 신뢰했다는 얘기다.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모두 개인이 압도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선다. 기업과 정부의 개인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연예계 산업은 권력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잔혹한 놀이터에 10대 중후반의 소년, 소녀를 기획사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중산층 부모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2009년 소속사가 술자리와 잠자리 시중을 강요해 배우를 자살에 이르게 했던 장자연 사건이 있었다. 일본을 보자. 우리에게는 기무라 타코야와 초난강, 구사나기 츠요시로 잘 알려진 일본 최고의 인기 그룹 스마프는 일본 최고 기획사 중 하나인 자니스 사무사 소속이었다. 스마프는 2017년 해체했다. 그 후 기무라 다쿠야와 나카이 마사히로야만 정규 방송에서 볼 수 있을 뿐 나머지 셋은 작취를 감췄다. 자니스 사무소와 계약을 해지한 덕분이다. 자니스는 이들의 출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본 공정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요시모토 흥업도 마찬가지다. 이곳에는 주로 개그맨과 개그우먼 등 희극인이 속해 있다. 요시모토 흥업은 소속 연예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두 계약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니 제대로 보수를 지급할 리도 없다. 결국 수입이 궁한 소속 연예인들이 다단계 판매를 하는 범죄 집단 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걸려 전국적인 스캔들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 연예계는 아무즈, 자니스, 요시모토, 호리프로 등 몇 개의 대행 기획사가 좌지우지한다. 이들의 눈밖에 나면 데뷔도 어렵다. 일본의 아이돌들이 수십 년째 똑같은 모습, 똑같은 취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이든 기획사 사장 노인네 몇의 취향대로만 나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한때 빌보드 차트를 넘보던 일본의 팝계는 내수시장 전용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최고의 플랫폼 민주주의.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투명화의 덕을 크게 봤다. 2009년에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최초이자 아마도 유일하게 아이돌과 기획사 간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다. 아시아의 부모와 아이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최고의 경로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다. 세계 최고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드 래퍼이자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리사는 태국 출신이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녀의 행보에 열광하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녀의 출연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한다. 다른 멤버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녀는 동남아시아가 서울에 보낸 대표 선수다. JYP는 리주라는 일본인 소녀들로만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 일본 차트 1위를 휩쓰는 돌풍을 일으켰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만든 뮤직비디오로 1위를 찍었다. 비단 영화와 음악뿐이 아니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층층이 얽힌 이해관계의 연쇄사슬에 얽혀 TV 프로그램을 90년대 풍으로 물들이고 인간 도장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로봇이나 만드는 동안 한국의 구매력 평가지수 환산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10위는 반도체 둘, 전기차 배터리 둘, 바이오 둘, 인터넷 서비스 회사 둘, 자동차 둘로 구성돼 있다. 일본의 10위 안에는 반도체도, 전기차 배터리도, 바이오도 없다. 토요타, NTT, 니온텐키, 패스트 리테일링,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소니, 키엔스 정도가 그나마 위안이 될까? 뉴런의 자유결합이 지능을 만들듯이 재능의 자유결합이 경제를 꽃피운다. 민주주의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위로 밀어올리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런 K민주주의는 기실 유리그릇처럼 위태롭다. 사회 곳곳의 인재들을 생각에 따라 정권의 친소 관계에 맞춰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갈라치기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번영은 공짜가 아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